이 시간 뒤면 죽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붓을 달라고 했어요. 떨림 없이 8글자를 썼어요. 위국 헌신 군인 본분.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은 군인의 본분이다. 그걸 받아든 건 자신을 교수대로 끌고 갈 일본인 간수였어요. 그 간수는 이 글씨를 평생 간직했어요. 가족에게 물려줬어요. 70년이 지나서야 그 글씨는 대한민국으로 돌아왔어요. 사형을 선고받은 날, 이 사람은 판사를 보며 웃었어요. 이보다 더 극심한 형은 없소.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인지 아시나요?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독립운동가예요. 근데 오늘은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명문가 장남이 왜 총을 들었는지, 적의 간수가 왜 사형수 앞에서 고개를 숙였는지, 이후보다 83년 앞선 구상을 감옥에서 쓴 이야기, 116년째 고국에 오지 못한 유해, 그리고 만약 그날 하얼빈에서 총알이 빗나갔다면 펼쳐졌을 다른 세계선까지. 오늘 만약의 세계선에서는 안중근 의사를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안중근은 1879년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났어요. 집안이 어땠냐면요. 할아버지 안인수는 진사 출신이고 아버지 안태우는 동학농민운동 때 직접 의병을 일으킬 정도로 개화된 양반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명문가 장남이에요. 먹고 사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좀 독특해요. 과거 시험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공부보다 사격을 좋아했어요. 산에 올라가서 새를 쏘고 사냥을 다녔어요. 기록에 따르면 백발백중 수준의 명사수였어요. 아버지가 이 녀석은 학문은 안 하고 총만 좋아한다고 걱정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리고 18세에 프랑스 선교사 빌렘 신부에게 세례를 받아요. 세례명 토마스, 가톨릭 신자가 된 거예요. 당시 조선에서 천주교는 박해의 역사가 있는 종교였어요. 양반집 도련님이 총 쏘기를 좋아하고 서양 종교를 받아들인 거예요. 1890년대 조선에서요. 유교적 질서 속에서 파격적인 선택이었어요. 안중근은 총만 좋아한 게 아니에요. 나라를 살리려면 사람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사문학교를 세우고 돈이학교 운영에도 참여해요. 석탄 사업도 했어요. 자기 재산을 써가면서요. 교육과 산업으로 나라의 힘을 키우려 한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됐어요. 1905년 을사조약.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았어요. 1907년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고 군대가 해산돼요. 이 소식을 들은 안중근은 무기를 들어요. 의병장이 된 거예요. 연해주로 건너가서 독립군을 조직하고 일본군과 실제로 교전까지 해요. 학교를 세우던 교육자가 총을 든 거예요. 펜을 놓고 총을 잡은 거예요. 그만큼 절박했다는 뜻이에요. 연해주에서 의병 활동을 하면서 안중근은 일본군과 실제로 전투를 벌여요. 두만강 건너 함경북도 경흥 일대에서 일본군 수비대를 기습하기도 했어요. 그냥 뜻만 품은 게 아니라 직접 전장에 선 사람이에요. 근데 의병 전쟁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병력도 부족하고 무기도 열악했어요. 안중근은 다른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해요. 1909년 3월 안중근은 동지 11명과 모여요. 12명이 둘러앉아서 결의를 해요. 그리고 각자의 왼손 약지를 잘라요. 잘린 손가락에서 흐르는 피로 태극기에 4글자를 써요. 대한독립. 이게 단지동맹이에요. 손가락을 잘라서 맹세한 거예요. 조국이 독립할 때까지 목숨을 바치겠다고. 12명 모두가요. 여러분이 안중근 의사의 유목을 보면 왼손 약지가 없는 손도장이 찍혀 있어요. 네 손가락만 찍힌 그 손도장이 단지동맹의 흔적이에요. 이 사람은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글로만 쓴 게 아니에요. 몸으로 증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어머니 이야기를 잠깐 해야 해요. 안중근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 이 분도 보통 어머니가 아니에요. 남편 안태훈이 의병 활동을 할 때도 뒷바라지를 했고 아들이 연해주로 떠나 독립운동을 할 때도 말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격려했어요. 나중에 안중근이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조금 뒤에 이야기할게요. 지금은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안중근이 이런 사람이 된 건
우연이 아니에요. 가문이 그랬고 어머니가 그랬어요. 자, 이제 그날 이야기를 해야죠. 여기서부터는 수만 번 크게 쉬고 들어주세요.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에 온다는 정보를 입수해요. 러시아 재무장관 코코프초프와 회담하기 위해서였어요. 한반도의 운명을 러시아와 거래하러 오는 거예요. 안중근은 동지 우덕순, 조도선과 함께 하얼빈으로 향해요. 계획을 세워요. 우덕순은 차이자 거우역에서 대기하고 만약 거기서 실패하면 안중근이 하얼빈역에서 거사를 하기로 해요. 이중 안전장치를 건 거예요. 1909년 10월 26일 아침 이토의 열차가 하얼빈역으로 들어온다는 소식이 와요. 차이자 거우역에서는 이토가 내리지 않았어요. 하얼빈이에요. 안중근의 차례예요. 안중근은 하얼빈역 플랫폼에 서 있었어요. 러시아인 사이에 섞여서요. 주머니 안에는 브라우닝 M1900 권총이 있었어요. 탄창의 7발, 십자가 모양으로 칼집을 넣은 탄환이었어요. 열차가 도착해요. 이토 히로부미가 내려요. 러시아 의장대가 도열해 있었어요. 이토가 의장대를 사열하며 천천히 걸어 나와요. 안중근은 7m 거리까지 다가가요. 권총을 꺼내요. 첫 발, 명중. 두 번째, 명중. 세 번째, 명중. 7발을 쏴요. 3발이 이토에게 박혀요. 나머지 탄환은 수행원들에게 맞아요. 이토는 열차 안으로 옮겨졌지만 30분 뒤 사망해요. 플랫폼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러시아 경비병들이 달려들어요. 안중근은 러시아어로 외쳤어요. 코레아우라, 대한만세. 그리고 순순히 체포돼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안중근은 왜 도망치지 않았을까요? 혼란 속에서 빠져나갈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암살이 아니라 세계를 향한 선언이었으니까요. 체포되고 재판을 받고 그 법정에서 한국의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것. 그게 안중근의 처음부터의 계획이었어요. 체포된 안중근은 일본 검찰의 신문을 받아요. 왜 이토를 쏘았느냐? 안중근은 대답하는 대신 질문했어요. 그 전에 이토의 죄를 말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15가지를 나열해요. 하나, 명성황후 시해에 관여한 죄. 둘, 1905년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한 죄. 셋, 고종 황제를 강제 퇴위시킨 죄. 넷, 한국 군대를 강제 해산시킨 죄. 다섯, 무고한 한국인을 학살한 죄. 여섯, 한국인의 교육을 방해한 죄. 일곱, 한국인의 외국 유학을 금지한 죄. 여덟, 한국의 신문을 탄압한 죄. 아홉, 한국의 재정을 강탈한 죄. 이런 식으로 15가지예요. 하나하나가 구체적이에요. 날짜가 있고 사실관계가 있어요. 감정이 아니라 논리로 나열한 거예요. 검사가 당황했어요. 피고인을 신문하러 왔는데 피고인이 오히려 이토 히로부미를 기소하고 있으니까요. 안중근은 자신을 범죄자가 아니라 대한의군 참모중장으로 소개했어요. 전쟁 중에 적의 수계를 처단한 군인이라고요. 이건 형사재판이 아니라 전쟁 행위라고 주장한 거예요. 검사도, 통역관도, 방청석에 앉은 일본 기자들도 안중근의 논리에 압도당했어요. 일본 신문들조차 안중근의 당당함을 보도했어요. 1910년 2월 7일 레순 관동도독부 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돼요. 이 재판은 처음부터 이상했어요. 사건은 러시아 관할 영토인 하얼빈에서 벌어졌어요. 러시아 측이 재판권을 주장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일본이 가져갔어요. 왜냐하면 러시아 법정에서 열리면 안중근이 국제법상 전쟁포로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일본은 그걸 막고 싶었어요. 변호사도 일본이 지정했어요. 안중근은 한국인 변호사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어요. 일본인 변호사 미즈노 기츠타로와 가마타 세이치가 선임됐어요. 근데 이 변호사들조차 안중근의 인품에 감화돼서 성심성의껏 변호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일본은 이 재판을 빨리 끝내고 싶었어요.
재판이 길어질수록 국제적 관심이 커지고 안중근의 주장이 세계에 알려지니까요. 2월 14일 일주일 만에 사형이 선고되어 판사가 사형을 선고하자 법정에 긴장이 흘렀어요. 안중근은 웃었어요. 그리고 말해요. 이보다 더 극심한 형은 없소?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웃고 있었으니까요. 두려움이 아니라 아쉬움이었어요.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덧붙여요. 이 재판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대한해군 참모중장으로서 교전 중 적의 수계를 처단한 것입니다. 만국공법에 따라 전쟁포로로 대우해야 합니다. 일본 법정에서, 일본 판사 앞에서, 일본이 지정한 변호사 앞에서 사형수가 재판의 정당성 자체를 부정한 거예요. 판사가 피고인에게 압도당한 재판이에요. 당시 방청석에 있던 외국 기자들이 이 장면을 보도했어요. 안중근이라는 이름이 유럽과 미국 신문에 실렸어요. 일본이 가장 두려워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제 감옥 이야기예요.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잘 모르는 안중근이에요. 내순 감옥에서 안중근을 담당한 일본인 간수가 있었어요. 지바 도시치. 지바는 처음에 그냥 업무로 안중근을 감시했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감옥 안에서 안중근이 글을 쓰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예의를 갖추는 모습을 보면서 지바가 변해간 거예요. 안중근은 감옥 안에서도 당당했어요. 간수들에게 항상 예의를 갖췄어요. 식사를 가져다 주면 감사 인사를 했어요. 글씨를 부탁하는 사람에게는 한 명도 거절하지 않았어요. 감옥에서 200점 넘는 유목을 남겼다는 기록이 있어요. 일본인 관리들한테도 써줬어요. 자기를 가둔 사람들에게요. 일본인 검사 미조부치도, 통역관 써놓기도, 간수들도 안중근을 존경하기 시작해요.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은 일본 총리 출신의 최고 원로를 죽인 사형수예요. 일본 입장에서는 가장 위험한 인물이에요. 그 범죄자를 감시하는 일본인 간수가 매일 얼굴을 보다 보니 시간이 갈수록 존경하게 된 거예요. 원수의 나라 사람까지 감화시킨 거예요. 인격이 그 정도였다는 거예요. 1910년 3월 26일 아침. 사형 집행 2시간 전. 안중근은 지바에게 마지막으로 문방사우를 가져다 달라고 해요. 그리고 씁니다. 위국헌 신군인 본분, 위국헌 신군인 본분.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은 군인의 본분이다. 이 시간 뒤면 교수대에 서는 사람의 글씨예요. 한 획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지바 도시치는 이 글씨를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어요. 적국의 간수가 사형수 앞에서 고개를 숙인 거예요. 안중근은 오전 10시 교수형에 처해졌어요.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이 거사는 동양 평화를 위하여 한 것이니 한일 양국이 서로 화합하여 동양 평화에 이바지하기 바란다. 자기를 죽이는 나라에게 죽는 순간까지 화합을 말한 거예요. 복수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람의 목적은 평화였어요. 지바 도시치는 어떻게 됐을까요? 전역 후 고향 미야기현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매년 3월 26일 안중근의 기일에 절에서 추모법요를 올렸어요. 죽을 때까지요. 1934년에 지바가 세상을 떠나고 유족들이 그 유목을 이어 보관해요. 1980년 지바 도시치의 유족들이 대한민국을 방문해요. 그리고 70년간 가족 대대로 간직했던 위국헌신 군인본분 글씨를 안중근의 사숙모회에 기증해요. 적의 간수가 사형수의 글씨를 70년 동안 지켜서 그 사형수의 조국에 돌려준 거예요. 이 유목은 지금 대한민국 보물이에요. 그리고 위국헌신은 대한민국 군인의 표어가 됐어요. 사형수가 적국의 간수에게 써준 글씨가 116년 뒤에 한나라의 군인 정신이 된 거예요. 이 이야기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운데 안중근은 감옥에서 총 만든 사람이 아니었어요. 펜도 들었어요. 내순 감옥에서 동양 평화론을 집필하기 시작해요. 이 책의 핵심 주장은 이거예요. 지금 서양 열강이 아시아를 집어삼키고 있다. 한국, 중국,
일본이 서로 싸우면 다 같이 망한다. 셋이 힘을 합쳐야 한다. 근데 합치는 방식이 일본처럼 강제로 합병하는 게 아니라 대등한 연합이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뭘 제안했냐면요. 첫째, 뇌순의 동양평화회의를 설치하자. 한중일 대표가 모여서 공동안보를 논의하는 상설기구예요. 둘째, 삼국 공동은행을 세우고 공용화폐를 발행하자. 경제적으로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셋째, 삼국의 청년들이 서로의 언어를 배우게 하자. 한국인은 일본어와 중국어를, 일본인은 한국어와 중국어를. 소통이 평화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넷째, 삼국이 공동군단을 편성해서 서양의 침략에 함께 대항하자. 1910년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사형을 기다리는 감옥에서 자기를 죽이려는 나라한테 같이 손잡자고 제안한 거예요. 이 사람의 스케일이 이 정도였어요. 유럽연합 EU가 공식 출범한 게 1993년이에요. 공동화폐 유로가 도입된 게 2002년이에요. EU가 만든 것과 안중근이 제안한 것을 비교해 보세요. 공동의회, 공동화폐, 상호교육 거의 같아요. 안중근은 그보다 83년 앞서 동아시아판 EU를 구상한 거예요. 감옥에서요. 근데 이 책은 완성되지 못했어요. 안중근은 일본 고등법원장에게 요청해요. 동양평화론을 완성할 시간을 달라. 한 달이면 된다. 고등법원장은 답해요. 몇 달이 걸려도 좋다. 약속했어요. 내순 감옥의 형무소장 쿠리아라조차 경보국에 서찰을 보내서 사형 연기를 요청했어요. 적국의 형무소장마저 이 책이 완성되는 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1910년 3월 26일 갑자기 사형이 집행되어 약속한 지 40일도 안 돼서 동양평화론은 서문과 정감까지만 쓰이고 영원히 미완성으로 남았어요. 약속을 깬 건 일본이었어요. 자, 어머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사형이 확정된 뒤 안중근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에게 소식이 전해져요. 보통 어머니라면 어떻게 할까요? 면회를 가겠죠. 울면서 매달리겠죠. 항소하라고 하겠죠. 어떻게든 살려보려 하겠죠. 조마리아 여사는 면회를 가지 않았어요. 대신 전원을 보내요. 항소하지 마라. 이건 안중근 자신의 자서전에도 기록되어 있는 확인된 사실이에요. 그리고 널리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머니가 편지와 함께 하얀 명주수의를 지어보냈다는 이야기예요.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딴 마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마라.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아들에게 죽으라고 한 편지예요. 수의를 지어보낸 어머니예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편지의 정확한 원문은 학술적으로 논쟁이 있어요. 한국 측 직접 사료에는 남아있지 않고 일본 측 기록에서만 전해지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문구가 이것이었는지는 확인이 어려워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편지의 정확한 문구가 뭐였든 조마리아 여사가 아들에게 항소하지 말라고 한 건 사실이에요. 면회를 가지 않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안중근은 실제로 항소하지 않았어요. 아들의 사형을 받아들인 어머니, 아들에게 당당히 죽으라고 한 어머니. 이게 사실이든 전설이든 이 이야기가 116년 동안 한국인의 가슴에 남아있는 건 그만큼 울림이 있기 때문이에요. 앞에서 안중근이 이런 사람이 된 건 우연이 아니라고 했죠. 이 어머니의 아들이니까요. 안중근은 사형 직전 두 동생에게 유언을 남겨요.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이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또한 마땅히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다. 너희들은 돌아가서 동포들에게 각각 모두 나라의 책임을 지고 국민된 의무를 다하며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합하여 업을 이루도록 일러다오.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이유원. 기억해두세요. 마지막에 다시 돌아올 거예요.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왔어요. 국권이 회복됐어요. 유언대로라면 유해를 고국으로 모셔와야 해요. 근데 못 찾았어요. 내순 감옥 근처에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위치를 아무도 몰라요. 일제가 의도적으로 기록을 남기지 않았어요. 독립운동의 성지가 될 것을 막으려 했던 거예요. 이승만 정부부터 시작해서 역대 정부가 유해 발굴을 시도했어요. 2005년에는 남북 공동 발굴 합의까지 있었어요. 근데 북한이 불참을 통보했어요. 2008년에 남한 단독으로 발굴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상황이 나빠지고 있어요. 내순 감옥 주변으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있어요. 땅이 파헤쳐지고 있어요. 중국 정부의 적극적 협조도 없어요. 정치적으로 민감하다는 이유로요. 발굴 전문가들은 말해요. 시간이 많지 않다고. 개발이 계속되면 영원히 찾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2026년 현재 116년째 안중근의 유해는 고국에 오지 못하고 있어요. 안중근은 유언에서 분명히 말했어요.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해다오. 국권은 81년 전에 회복됐어요. 근데 아직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광복은 왔는데 안중근은 아직 돌아오지 못한 거예요.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안중근을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한국에서 안중근은 의사예요. 의로운 뜻을 품은 선비라는 뜻이에요. 안중근 의사기념관이 서울 남산에 있어요.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와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독립운동가 중 한 명이에요. 중국에서는 어떨까요? 중국은 2014년에 하얼빈역에 안중근 기념관을 개관했어요. 안중근이 총을 쏜 바로 그 자리예요. 중국도 안중근을 항일 영웅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과 중국의 독립운동은 일본이라는 공동의 적에 맞서 연대한 역사가 있으니까요. 일본에서 안중근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범죄자예요.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에요. 하얼빈 기념관이 개관했을 때 일본 정부는 공식 항의했어요. 테러리스트를 기리는 것은 유감이라고. 같은 사람을 두고 한국은 의사, 중국은 영웅, 일본은 범죄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116년이 지났는데 이 세 나라는 아직 한 사람에 대한 이름조차 합의하지 못한 거예요. 안중근이 동양평화론에서 꿈꾼 세계와 지금 현실의 거리가 이 한 단어의 차이에 다 들어있어요. 여기서 역사의 아이러니가 하나 있어요.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 내에서는 온건파로 분류돼요. 한국을 지금 당장 병합하는 것에는 반대했어요. 보호국 상태로 유지하면서 천천히 흡수하자는 입장이었죠. 일본 천엔지페의 인물이기도 했어요. 그가 사라지자 일본 내에서 강경파가 한반도 정책을 주도해요. 안중근이 순국하고 5개월 만인 1910년 8월 한일병합조약이 강제 체결돼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와요. 만약 그날 총알이 빗나갔다면 역사는 달라졌을까요? 이게 세계선 이야기예요. 만약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의 총알이 빗나갔다면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첫 번째, 일본 측 시각은 이래요. 이토가 급진 병합에 반대했으니 시간을 벌 수 있었을 거라고. 그 시간 동안 국제 정세가 바뀌고 대한제국이 자체 개혁할 기회가 생겼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토가 온건파라는 건 일본 기준이에요. 한국 기준으로 보면 전혀 온건하지 않아요. 을사조약을 주도한 게 이토예요.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은 게 이토예요.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는 데 관여한 게 이토예요. 온건하게 삼키느냐, 급하게 삼키느냐의 차이였지 삼키지 않겠다는 건 아니었어요. 이토가 계속 살아있어도 병합의 방향은 바뀌지 않았을 거라는 관점이에요. 실제로 이토가 하얼빈에 간 목적 자체가 러시아와 한반도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였어요. 한국의 운명을 러시아와 거래하러 간 거예요. 온건파가 맞나요?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려요. 확실한 건 하나예요. 안중근의 의거가 없었다면 세계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몰랐을 수 있어요. 일본이 조용히 아무 저항 없이
한국을 집어삼킨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근데 하얼빈의 총성이 세계를 깨웠어요. 독립을 원하는 민족이 여기 있다고. 우리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그 산발의 총알은 이토만 쓰러뜨린 게 아니에요. 세계를 향한 메시지였어요. 우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세계선 하나 더 가볼게요. 만약 일본이 이 약속을 지켰다면, 안중근에게 한 달의 시간을 줬다면, 동양평화론이 완성된 상태로 세상에 나왔다면 그 영향력은 어땠을까요? 1910년대. 전 세계는 제국주의 시대예요. 유럽 열강들이 아시아를 나눠먹고 있었어요. 그런 시대에 동아시아 3국이 대등하게 연합해서 서양에 대항하자는 구상이 완성된 형태로 나왔다면, 물론 당장 실현되진 않았겠죠. 1910년이니까요. 제국주의가 한창인 시대예요. 근데 사상은 씨앗이에요. 완성된 텍스트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힘이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4년 뒤 1차 세계대전이 터져요. 전쟁이 끝난 뒤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주장해요. 1918년이에요.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은 그보다 8년 앞선 거예요. 만약 동양평화론이 완성된 책으로 세상에 나왔다면 파리강화 회의에서 한국 대표단이 이 책을 들고 갔을 수 있어요. 보세요. 우리 민족에겐 이미 평화의 구상이 있었습니다. 라고. 지금 한중일 3국은 어떤가요? 공동화폐는커녕 정상회담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역사 문제로 갈등하고 영토 분쟁을 하고 있어요. 재밌는 건 유럽은 해냈다는 거예요. 독일과 프랑스가요. 2차례 세계대전에서 수천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 두 나라가 지금은 같은 화폐를 쓰고 국경 없이 오가고 공동의회에서 법을 만들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유럽에서는 실현된 거예요. 그러면 동아시아에서는 왜 안 될까요? 안중근이 1910년에 꿈꾼 세계는 2026년에도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오지 못한 거예요. 마지막 세계선. 이건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세계선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 세계선이에요. 만약 안중근의 유해가 발견된다면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시도됐었거든요. 안중근 유해 발굴은 남북이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한 적이 있는 몇 안 되는 사업이에요. 2005년에 합의했지만 실현되지 못했어요. 남북 사이에 합의가 무너진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근데 안중근만큼은 남과 북 모두가 인정하는 인물이에요. 북한도 안중근을 독립운동 영웅으로 기리고 있어요. 정치 체제가 달라도 안중근 앞에서는 남북이 같은 마음이에요. 만약 유해가 발견되는 날이 온다면 그건 단순히 유고를 찾는 게 아니에요. 발굴하려면 중국의 허가가 필요해요. 분석하려면 남북의 협력이 필요해요. 봉안하려면 한중일이 모두 관여해야 해요. 안중근이 동양평화론에서 꿈꿨던 것, 한중일이 함께 움직이는 것, 그 첫 걸음이 유해 발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116년 전 매순 감옥에서 미완성으로 남은 동양평화론의 첫 페이지가 유해 발굴이라는 형태로 다시 쓰이기 시작하는 세계선, 그 세계선이 올 수 있을까요?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예요. 오늘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안중근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안중근 하면 총을 쏜 사람을 떠올려요. 하얼빈역, 이토 히로부미, 산발의 총알. 맞아요. 그게 안중근이에요. 근데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안중근은 총만 쏜 사람이 아니에요. 학교를 세운 사람이에요. 손가락을 잘라 맹세한 사람이에요. 감옥에서 동양평화를 써내려간 사람이에요. 적의 간수에게 마지막 글씨를 써준 사람이에요. 죽는 순간까지 화합을 말한 사람이에요. 안중근의 본질이 뭘까요? 총을 잘 쏘는 사람이 아니에요.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참지 못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은 세상을 그린 사람이에요. 명문가 장남이에요. 먹고 사는 걱정 없이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근데 나라가 무너지는 걸 보고 학교를 세웠어요. 학교만으로 안 되니까 총을 들었어요. 총을 들고도 모자라니까 손가락을 잘랐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목숨을 걸었어요. 그리고 목숨을 거는 것에서도 그치지 않고 감옥에서 평화의 설계도를 그렸어요.
편안한 삶을 버리고 위험한 길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모른 척하면 편한데 모른 척을 못한 사람이에요. 지금은 총을 드는 시대가 아니에요. 근데 본질은 같아요. 모른 척하면 편한데 모른 척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부 고발자들이 있어요. 조직의 부정을 알면서 침묵하는 게 훨씬 편한데 말하는 사람들, 공익제보자들이 있어요. 신고하면 내 직장이 날아가는 걸 아는데 신고하는 사람들 꼭 거창한 것만이 아니에요. 회사에서 부당한 지시를 받았을 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학교에서 친구가 괴롭힘 당하는 걸 보고 못 본 척 하지 않는 사람, 길에서 누군가 쓰러져 있을 때 지나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은 교수대에 서진 않아요. 근데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직장을 잃고 업계에서 밀려나고 왜 나서냐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형태는 달라졌어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근데 본질은 같아요. 편한 길을 놓고 옳은 길을 선택하는 거. 그리고 그 선택의 대가가 따른다는 걸 알면서도 선택하는 거. 안중근이 우리에게 남긴 건 총알 산발이 아니에요. 질문 하나예요. 당신은 옳은 일을 위해 무엇을 걸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116년 전에도 유효했고 지금도 유효해요. 대단한 영웅이 아니어도 돼요. 자기 자리에서, 자기 상황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걸 선택할 수 있는 사람. 이 질문 앞에서 정직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이 시대의 안중근이 아닐까요? 안중근의 마지막 유언으로 돌아갈게요.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1945년 8월 15일 대한독립의 소리가 울렸어요. 안중근은 분명 천국에서 춤을 췄을 거예요. 근데 동양평화의 소리는요? 아직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지금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르순 감옥에서 미완성으로 남은 동양평화론. 일본이 약속을 깨서 끝내지 못한 그 책의 마지막 페이지. 그걸 쓸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쩌면 그건 총을 든 한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선택하는 수많은 사람들일지도 몰라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안중근이 꿈꾼 동양평화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안중근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요. 만약에 세계선에서 다음에 또 만나요.